1943년 6월 독일 장군 3명이 영국 리버풀 부두에 서 있습니다. 항구의 집결한 선박들을 주시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전쟁 포로였고 그들이 곧 목격하게 될 모든 것은 그들의 모든 신념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나치 선전기관은 이들을 위해 준비했죠.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대비책을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포로 신분으로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말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은 그들에게 주입되었던 적과 그들의 총통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폰 브로이히 소장 10년 52세 프로이센 장교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군이었고 그의 할아버지 또한 장군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항상 믿었죠.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요.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군단 한 사단을 지휘했습니다. 1943년 5월 연합군이 티니지에서 그의 진지를 포위했고 그는 탄약과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었죠. 그는 항복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을 헛되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는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을 예상했습니다. 자신이 선전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요. 그는 이를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토 크레치머 소장 10년 38세로 세 사람 중 가장 어렸습니다. 그는 노동계급 가정 출신이었고 젊은 시절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재능과 근면함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가족 관계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잠수함을 지휘하며 대서양에서 연합군 선박을 전문적으로 사냥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침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으로 식량과 무기를 운송하는 보급 선단을요. 그는 이 일에 매우 능했습니다. 1943년 3월 그의 잠수함이 지브롤터 해역에서 수심 폭탄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는 이미 47척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그와 그의 선원들은 영국 구축함에 의해 물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바다로 던져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담요와 뜨거운 수프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념에 생긴 첫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처벌이 오기 전 일시적인 자비일 뿐이라고요. 그는 줄곧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가 굶주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그들의 해상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적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믿었죠. 물자가 곧 바닥날 것이라고요. 장군이 포로로 잡힌 뒤 모두 이집트의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수용소 환경은 열악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음식을 받았습니다. 구타당하지도 않았고 고문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저 영국인들이 정보가 필요해서일 뿐이라고요. 진짜 대우는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잔혹한 대우를 말이죠. 그러다 1943년 6월 간수들은 그들에게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죠. 그들은 수백 명의 다른 독일 장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모두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대령, 장군, 해군 사령관들까지요. 그들은 해안으로 보내졌습니다. 배에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 포로들은 이제 끝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끌려가 익사당할 것이라고요.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져 얼어 죽을 것이라고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리버풀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폰 바이벨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0척이 넘는 배들이 항구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죠. 특히 새 것 같았다. 완벽한 대형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는 2번이나 세어보았다. 그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의 선단일 뿐이었다. 배들의 무리. 이런 선단이 몇 개나 더 있단 말인가. 독일은 수년간 연합군 선박들을 침몰시켜왔다. 잠수함은 이미 수백 척의 배를 받아 밑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곳에는 100척이 넘는 배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새 것처럼 보였고 출항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한스 융커는 주 부두에서 일하는 영국 해군들을 주시했다. 그들의 제복은 깨끗하고 새 것 같았다. 덧대거나 낡은 곳이 없었다. 그들은 활력이 넘쳤다. 굶주린 사람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다. 상자 속 물품들이 배에 실리고 있었다. 너무나 많은 상자들, 산더미 같은 물품들. 만약 영국이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고 곧 무너질 위기였다면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보이는가? 물자가 풍부하며 숫자는 눈앞의 현실과 맞지 않았다. 그가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토 크레치머는 해군 장교로서 훈련받은 예리한 눈으로 이 배들을 살폈다. 그는 배를 잘 알았다. 그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배가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 그는 고군분투하는 해군이 어떤 징후를 보이는지 알았다. 이 배들에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 선체는 튼튼했고 장비는 매우 현대적으로 보였다. 선원들은 전문적이고 영양 상태가 좋아 보였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의 선원들을 목숨 걸게 하여 이런 선단들을 공격해왔다. 그는 그들이 침몰시킨 모든 배가 적을 패배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항구를 보면서 적은 무한한 배를 가진 것 같았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간수들은 포로들을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한 영국 장교가 발표했다. 그들은 더체스 오브 요크호에 승선할 것이라고. 개조된 호화 유람선이었다. 프리드리히 폰 베버는 어떤 의미를 느꼈다. 위장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과 모든 명령,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거짓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세 장군은 아직 서로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전쟁포로 중 단 3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눈앞에 집결한 거대한 함대를 바라볼 때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적이 단지 전쟁포로를 수송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들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전쟁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수들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배에 오를 시간이었다. 캐나다로 향할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모든 것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프리드리히 폰 바이어스 프리드릭 반 웨익스는 얼마 안 되는 개인 소지품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현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이어 한스 융커한즈 정커와 오토 크레치머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모두 알지 못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들에게 주어질 진실과 거짓에 대한 정보가 이전까지 그들이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지 못했다. 캐나다를 직접 보는 것이 그들이 쌓아온 모든 신념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적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었다. 강력하고 질서정연하며 풍요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그들을 싣고 그들이 경멸하고 과소평가하도록 배웠던 나라로 향하는 배에 발을 내딛자. 그리하여 이 질문이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들을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요크 공작 부인 호, 그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프리드리히 폰 베베르가 현측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화물창고로 밀려들어 갈 거라고 예상했죠.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갇힐 거라고요. 그는 어두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춥고 너무 많은 사람이 붐비는 냄새가 날 거라고요. 하지만 영국 해군 장교 한 명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를 3층 갑판의 한 선실로 안내했죠. 선실은 화물칸이 아니었어요. 감옥도 아니었죠. 문이 실제로 달린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좁은 침대가 하나 있었고 진짜 매트리스까지 갖춰져 있었죠. 작은 책상과 현창이 있었죠. 증기 난방 파이프가 길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지휘할 때 사용했던
텐트 안의 야전 침대보다도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그는 적의 배에 탄 전쟁 포로였는데도 자유로운 장군으로서 부대를 지휘할 때보다 더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 배에는 847명의 독일군 포로가 있었고 대부분이 장교였습니다. 대령과 소령은 더 낮은 갑판에 머물렀고 장군들은 개인 선실을 가졌습니다. 고위 대령들은 한두 명과만 함께 지내면 됐죠. 아무도 족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배에 오를 때 누구도 구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은 영국인과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었고 단호한 태도였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죠. 그들은 명령을 내렸고 명령이 이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폭력이 없었죠. 항구에 도착하고 2시간 후 첫 식사가 나왔습니다. 간수들은 금속 식판을 각 선실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어리둥절하게 자신의 식판을 응시했습니다. 두툼한 하얀 빵두 조각과 진짜 버터, 화학 합성된 가짜가 아니었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치즈 한 조각이었습니다. 진짜 커피 냄새가 나는 뜨거운 커피. 독일에서 2년간 마시던 그런 게 아니야. 불에 탄 곡물로 만든 쓰고 떫은 대체품 말이야. 사과 한 개, 진짜 신선한 사과. 그는 천천히 먹으며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건 티니지에서 자기 장교들에게 주던 음식보다도 훨씬 많았죠. 항복하기 몇 달 전에는 부하들이 겨우 반쪽짜리 식량 배급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빵에 톱밥을 섞어 보급품을 늘릴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는 여기에 앉아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진짜 버터를 바른 흰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스 용커의 선실은 그의 옆방이었는데 프리드리히는 그가 격벽 너머로 이리저리 오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모두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오토 크레치머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금기 묻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잠수함 함장이었으니 이 해역이 낯설지 않았죠. 이곳에서 적 함선을 사냥하기도 했으니까요. 출항 둘째 날, 그는 함대 안의 배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창문에서 67척의 배가 보였는데 시야 밖에는 더 많은 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모든 배들은 관리가 잘 되어 보였고 현대적이고 튼튼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이런 배들을 침몰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독일은 그들이 파괴한 모든 함대를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들었죠. 매번의 침몰이 적을 굶주림과 패배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의 함대에 있는 67척의 배들을 보면서 오토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적에게 거의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독일이 배 한 척을 침몰시킬 때마다 연합군은 5척을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스 용커는 배 안에 도서실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곳은 작은 방이었고 나무 서가들이 벽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책들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보존 상태도 좋았습니다. 그 안에는 독일 고전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랐죠. 하지만 그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신문이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이 신문들은 3주 전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연합군 신문이었어요. 그는 공장 생산량 데이터와 미국의 새로 문을 연 조선소, 캐나다 항공기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죠. 사진들은 만약 연합군이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라 곧 무너질 지경이라면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대규모 산업시설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신문들이 완전히 가짜이거나 아니면 그가 배워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뜻이었죠. 그는 어떤 가능성이 자신을 더 두렵게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간수들 자체도 이상했어요. 그들은 새 것처럼 보이는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있었죠. 독일 제복처럼 기어 입고 계속 꿰매 입는 것과는 달랐죠. 영양 상태도 좋았고요. 장화에도 구멍 하나 없었죠. 서스케초원에서 온 한 젊은 캐나다인 간수는 매일 아침 장군 갑판에 식수를 날랐어요. 그의 이름은 모리슨이었죠. 24살의 그는 느긋하고 친근한 태도를 보였어요. 적군 포로를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태도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프리드리히는 얼마 안 되는 자신의 담배 재고에서 그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넸어요. 모리스는 그것을 받아들고 고향에 있는 자신의 가족 농장에서 담배를 경작한다고 말했죠. 프리드리히는 농장이 얼마나 큰지 물었어요. 모리스는 3200에이커라고 답했죠. 프리드리히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군인의 가족이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독일 장교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부였죠. 닷새째 되던 날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심하게 흔들렸죠. 간수들은 복도를 돌아다니며 포로들에게 선실 안에 느슨한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하라고 말했어요. 일부 간수들은 포로들과 함께 화물칸에서 짐을 묶었죠. 뱃멀미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분의 담요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들은 혼란을 틈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또는 전쟁 포로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요. 프리드리히는 한 캐나다 간수가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균형을 잃은 나이든 독일 대령을 부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수는 그 남자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이렇게 사소한 일, 이렇게 인간적인 일. 아무 의미도 없어야 했지만 그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을 떠난 지 7일 후 배의 엔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육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소금기 낀 창문 앞에 서서 아침 안개 속에서 캐나다 해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스 융커가 다가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곧 오토 크레치머도 그들과 합류했죠. 세 사람 모두 점차 눈앞에 펼쳐지는 헬리팩스 항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한스는 처음에는 폐허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잠수함 기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들을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수십 척의 정박된 배들이었습니다. 모두 온전해 보였고 작동하는 분주한 항만 건물들, 움직이는 크레인들, 건물들에는 어떤 손상도 보이지 않았죠. 충격이 그를 차가운 물처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도시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보이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도시가 밤에 불을 켜고 있었다니 폭격기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요. 프리드리히는 알아챘습니다. 선원들이 정박하기 전에 갑판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을요. 쓰레기통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빵 조각, 반쯤 먹다 남은 사과, 남은 채소들이요. 선원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독일 민간인들이 미국에서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배는 6월 16일 오전 6시 47분에 헬리팩스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18도 정도의 기온이었어요. 이 계절치고는 아주 따뜻한 날씨였죠. 햇살은 또 얼마나 눈부신지 프리드리히 폰 바이처는 현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성난 군중을 마주칠 거라고 예상했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거라고요. 독일에서는요. 적군 포로들이 도시를 가로질러 끌려가면 서민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전쟁 중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헬리팩스 부두는 그저 일로 분주했어요. 부두 노동자들은 화물을 배에 싣고 있었죠. 몇몇은 옅은 호기심을 가지고 전쟁 포로들을 흘끗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딱 그 정도였죠. 몇몇은 심지어 지루해 보이는 듯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 같지 않았죠. 아무도 딱히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 듯했고요. 그들은 임시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어요. 등록을 위해서였죠. 한 군의관이 모든 전쟁 포로들을 검사했답니다. 검사는 아주 철저했어요. 의사는 치아를 확인하고 오래된 상처를 살펴보고 심장과 폐 소리를 들었죠. 프리드리히는 팔에 티니지에서 생긴 감염된 상처가 있었어요. 무려 6개월이나 골마 있었죠. 이집트 포로 수용소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치료해줄 시간이나 물자가 없었거든요. 캐나다인 의사는 상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는 새 붕대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프리드리히에게 정말 효과적인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어요. 왕한류 약물도요. 무려 반년 만에 프리드리히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치료를 받은 것이었죠. 의사는 아주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는 적군 장교를 치료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한스, 융커는 등록 절차 내내 끊임없이 무언가를 세고 있었죠. 그게 바로 그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는 등록센터에 67명의 직원이 있다고 세었답니다. 단순히 포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이 건물은 중앙 난방시설까지 갖춰져 있었다. 지금은 여름인데도 말이다. 너무나도 낭비였다. 모든 사무실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그가 세어본 것만 해도 8대였다. 타자기가 서류 작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독일군 사무실에서는 대대마다 타자기 한 대만 있어도 운이 좋은 편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 페인트 칠되어 있었다. 가구는 새 것처럼 보였다. 바닥은 깨끗했다. 이곳은 그저 임시 등록 센터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본 독일의 영구 군사본부보다 훨씬 더 좋았다. 등록이 완료된 후 그들은 기차에 태워졌다. 프리드리히는 짐칸 같은 수송용 차량일 거라고 예상했다. 그것은 독일이 포로들을 수송하는 방식이었다. 창문도 없이 그저 빽빽하게 쑤셔 넣어진 좌석도 없는 기차를 말이다. 하지만 이 기차는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여객 열차였다. 진짜 좌석이 있었고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있었다. 간수들은 각 포로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다. 프리드리히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흰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2개와 진짜 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까지, 사과 하나, 비스킷 3조각,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주전자까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가 몇 달 동안 한 끼 식사에서 본 음식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는 샌드위치 하나를 먹었다. 다른 하나는 남겨두었다. 나중에 또 음식이 나올 거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차는 서쪽으로 노바스코샤 주를 가로질러 뉴브런즈윅 주로 들어섰다. 프리드리히는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몇 마일마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집들은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다. 판자로 막아놓은 텅 빈 창틀이 아니었다. 차도에는 자동차가 세워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상점 진열창에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옷차림도 단정했다. 매우 건강해 보였다. 그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폭격으로 손상된 흔적이 있었지만 폐허는 없었습니다. 깃발이 걸려있고 징병 포스터가 붙은 건물 몇 채 외에는 전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토 크레치머는 자신이 중요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집중력으로 농장을 응시했습니다. 농장은 거대했고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했으며 곡창은 가득 차 있었고 가축들은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독일의 대부분 농장은 이미 말과 트랙터를 군대에 넘겼고 농부들은 손으로 일하며 노인과 여성들이 젊은이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밭에 새 트랙터가 있고 곡창은 꽉 차 있었으니 전쟁 중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번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화물 열차를 세웠습니다. 화물 열차가 반대 방향에서 지나갈 때마다 해안을 향해, 항구를 향해, 영국 방향으로 말이죠. 그는 마음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여행 첫날이 끝날 무렵 그는 이미 34대의 화물 열차를 세웠습니다. 모든 열차는 동쪽으로 가득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겨우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하루 만에 34대의 만재 화물 열차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선전은 거짓말을 합니다. 6월 19일 헬리팩스에 상륙한 지 사흘 후 기차는 그들의 목적지인 온타리오주 보먼빌의 30번 포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용소는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버스가 그들을 기차역에서 수용소로 데려가는 동안 프리드리히는 창밖으로 몸을 기울여 그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수용소는 600에이커 규모였고 주변에는 이중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탑에는 수용소 내부를 향한 기관총은 없었습니다. 막사는 진짜 건물이었습니다. 나무와 벽돌로 지어졌어. 텐트나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었지. 풀이 무성한 운동장이 보였고 길을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 텃밭에는 채소가 심어져 있었고 부엌 건물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어. 그 냄새는 그에게 할머니의 요리를 떠올리게 했지. 진짜 음식을 정성껏 요리하는 냄새였어.
그들은 배정된 막사로 호송되었어. 캐나다 장교 한 명이 프리드리히와 한스, 오토를 데리고 갔어. 장군들을 위해 마련된 구역으로 말이야. 각자 개인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가로 10피트, 세로 12피트 크기였어. 진짜 침대에 매트리스와 베개가 놓여 있었지. 커튼이 달린 창문, 작은 나무 탁자와 의자, 스탠드 램프, 겨울을 위한 난방기까지 있었어. 프리드리히는 침대에 앉아서 매트리스를 손으로 눌러봤어. 탄력이 있었지. 부드러웠어. 이건 그가 티니지에서 자유장군으로서 부대를 지휘할 때 지휘부에서 쓰던 침대보다 훨씬 편안했어. 수용소 지휘관은 모든 신참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았어. 제임스 테일러 중尉는 방 앞에 서서 또렷하고 단호한 독일어로 그들에게 말했지. 그는 이 수용소에 독일군 장교 550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말했어. 해군 대위부터 장군까지 말이야. 그들은 캐나다 장교들과 동일한 식량 배급을 받을 거라고 했어. 그들은 스스로 활동을 조직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도 가능하다고 했지. 그들은 장교이자 신사로 대우받을 것이며 동일한 행동 강령이 그들에게도 적용될 거라고 했어. 제네바 협약은 엄격히 준수될 것이라고 했지. 한스 융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말들을 분석하려고 애썼어. 함정을 찾기 위해서 말이야. 이건 분명 심리전일 거야. 편안하게 해줘서 그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거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약하게 만들려는 거야. 하지만 조국이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면 왜 포로에게 이렇게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걸까요? 그날 밤 그들은 수용소에서 첫 저녁 식사를 했어요. 프리드리히는 식당으로 들어섰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았죠. 로스트 비프, 감자, 당근, 갓 구운 빵과 버터, 커피, 애플파이까지. 그가 자리에 앉자 한 종업원이 그의 앞에 가득 찬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는 그 접시를 뚫어지라 쳐다봤죠. 이 양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자기 병사들에게 주었던 것보다도 많았거든요. 그는 한때 병사들을 지휘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받을지 결정했어요. 그는 그들이 반쪽짜리 식량 배급으로 점점 말라가는 것을 지켜봤었죠. 동료들은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는 포로 신세로 이곳에 앉아 자기 병사들이 한때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있었던 거죠. 이 생각에 그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음식이 역겨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적들이 포로들을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다면 독일은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월월이 죽죽이 되었고 죽이 월월이 되었죠. 6월이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또 9월이 되었죠. 30일이 되자 포로 수용소는 정해진 일과를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몇 가지 발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발견들은 포로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서서히 무너뜨렸어요.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장군들은 노동할 필요가 없었지만 수용소는 자원 근무 기회를 제공했어요. 포로들은 매일 20센트의 수용소 통화를 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 돈으로 수용소 상점에서 담배나 사탕 또는 서적을 살 수 있었죠. 일부 장군들은 자원하여 원예 작업이나 도서관 정리 작업을 했어요. 오토 크레치머는 수용소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는 그가 보안상의 이유로 3주나 늦게 도착한 신문이었지만 하지만 이 신문들은 그가 지난 몇 년간 봤던 어떤 소식보다도 신선했다. 프리드리히 폰 베버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다. 신선한 채소는 매일 온타리오 농장에서 식당으로 운반되었다. 수용소는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었는데 주 전력망의 예비용이었다. 전쟁 포로들을 위한 예비 발전기라니. 의료시설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고 치과 진료실도 있었다. 심지어 진짜 약품을 갖춘 완벽한 약국도 있었다. 경비병들은 새 교대로 근무했고 항상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경비병들이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는지 유심히 지켜봤다. 그런데 전쟁 포로들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장교들이 항상 사병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었다. 늘 그랬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비병과 전쟁 포로가 똑같은 식사를 했다.
이 단순한 사실이 프리드리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말이다. 한스 융커는 수용소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에는 3,400권의 책이 있었는데 독일 고전 문학과 영어 소설, 기술 매뉴얼, 역사책이 나란히 책장에 꽂혀 있었다. 심지어 일부 전쟁 포로들이 읽도록 승인된 최신 연합군 출판물도 있었다. 수용소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쟁 포로들이 캐나다 대학의 통신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했다. 진짜 대학. 진짜 강좌라니. 일부 젊은 장교들은 학위를 따고 있었다. 수용소는 매주 콘서트를 열어 전쟁 포로들이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IMCA가 악기를 제공했는데 바이올린, 피아노, 트럼펫 같은 것들이었다. 누가 적국 전쟁 포로들에게 악기를 제공하는데 돈을 썼단 말인가. 가족 편지는 몇 주에 한 번씩 도착했고 엄격한 검열을 거쳤지만 확실히 도착했다. 한스는 독일에서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의 어머니는 식량 부족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누나는 미넨이 겪은 공습을 묘사했고요. 그의 조카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만 수업한다고 말이죠. 교실을 난방할 석탄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집에서 온 편지 한 통 한 통이 캐나다의 풍요로움을 더욱더 이상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었죠. 반면 그는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요. 매일 새끼 식사를 걱정 없이 하면서 말이죠. 오토는 작전 계획을 연구하듯이 신문을 연구했습니다. 사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의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항공기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선소에서 새로운 배들이 진수되었고요. 생산 수치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용소는 스위스에서 온 국제 적십자 조사관을 맞이했습니다. 조사관은 확인했습니다. 수용소가 제네바 협약의 요구사항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이죠. 오토는 매주 트럭들이 수용소에 도착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세어보았는데요. 일주일에 보통 23대의 배달 트럭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트럭들은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장 나거나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땜질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수용소 운동장에는 진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축구공, 배구 네트, 심지어 창고에 보관된 스케이트도 있었는데요.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한 경비병이 장군 막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모리슨 상병이었죠. 그는 24세였고 서스케처원 주의 티가나 출신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프리드리히는 그와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웠고 거의 우호적이기까지 했죠.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리스는 자신의 가족 농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농장은 실제로 3,200여 묘에 달했으며 형제 중 2명은 육군에, 1명은 해군에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마을에는 8,000명이 살고 있었고 그중 400명이 입대했습니다. 입대 전 모리스는 트럭 한 대와 트랙터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었죠. 독일에서는 이 정도의 부유함은 귀족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나치당의 고위층이거나요. 토지 소유권, 차량 소유권. 18세까지 교육을 받았고 심화학습의 선택권까지 있었죠. 모리스는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대부분의 독일군 장교들보다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평범한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 나라 전체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7월은 뜨거운 폭염을 가져왔고 수용소에서는 추가적인 식수 보충제를 배급했습니다. 샤워 시설을 더 많이 설치했고요. 포로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말이죠. 식사 시간에는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낭비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국가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포로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편안한 대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8월에는 수용소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포로들이 직접 쓰고 인쇄한 신문이었죠. 수용소의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곳에는 550명의 장교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직원으로는 320명의 경비병을 포함해 80명의 행정직원까지 더해서
거의 4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550명의 포로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어떤 일에도 이런 인력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들은 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그들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야 했지만요. 검열관들이 모든 편지를 읽을 테니까요. 프리드리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식도 괜찮다고요. 그는 진실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검열관은 그가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스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곳의 의료 지원이 베를린의 병원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요. 오토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이탈리아에서 싸우고 있는 동생에게 말이죠. 그는 그에게 강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기억하라고요. 그는 동생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결코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가족에게 문제만 일으킬 뿐이었죠. 9월이 되자 수용소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여전히 나치의 대의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선전과 속임수일 뿐이라고요. 독일이 전쟁에서 이기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요. 이 그룹은 수용소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50%는 회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변명을 찾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캐나다가 단지 운이 좋았을 거라고요. 아마 캐나다가 특별했을 거라고요.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미국인들이 자원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 20%는 이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졌다고 믿었지만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진짜 신봉자들이 반역자들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프리드리히, 한스와 오토는 모두 회의주의자 그룹에 속했습니다. 매일 그들을 몰아붙였지만 변화의 가장자리로요. 9월 하순의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프리드리히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혼란과 두려움으로 인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이 죽을 때 자신들이 곧 괴할 적과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는 그들에게 적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을 믿었고요. 한스는 인정했습니다. 히틀러가 정보기관에 속았거나 아니면 이 기만이 고의적이라고요. 그는 이 생각을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마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계획된 기만이었다는 것을요. 오토는 자신이 47척의 배를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1200명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배가 전쟁이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았죠. 얼마나 많은 독일 잠수함 병사들이 무한한 자원 공급을 막기 위해 죽어갔을까요? 그 대화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자. 그것이 그를 현실로 만들었어요. 혼자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죠. 9월 30일, 가을이 온타리오에 찾아왔어요. 캠프는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포로들에게 겨울옷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이 코트들은 새 것이었어요. 캐나다 군에 남은 물자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코트를 들고 옷깃에 박힌 라벨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1943년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제조됨. 이 코트는 오래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포로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제국의 포로들에게는 새 겨울옷을 입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 병사들은 구할 수 있는 어떤 천으로든 덕지덕지 기어 만든 코트를 입고 있었죠. 프리드리히는 편안한 침대에 앉아 있었죠. 난방이 되는 방 안에서요. 손에는 새 코트를 든 채였고요. 그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졌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우리가 싸웠던 모든 것은 허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 생각은 그를 분노하게 해야 마땅했지만 그는 그저 피곤함을 느꼈어요. 너무나 피곤했죠. 12월, 온타리오의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찾아왔어요. 캠프는 여전히 난방이 되었고 병영은 섭씨 20도를 유지했어요. 사람들이 방 안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따뜻했죠. 프리드리히는 12월 초에 아내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베를린이 또 한 번 폭격을 당했다고 썼어요. 식량 배급량은 다시 줄어들었고 난방도 되지 않았대요. 그녀와 딸은 모든 옷을 껴입고 몸을 녹였다고 했죠. 그와 동시에 프리드리히는 난방이 되는 방에 앉아 있었죠. 전등은 밤낮으로 켜져 있었고 매일 아침 수도꼭지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마치 자신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수용소 사령관은 크리스마스 특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충유 씨는 종교의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를 위한 것이었죠. 포로들이 직접 주관할 것이라고요.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일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만찬이 있을 예정이었죠. 포로들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몇몇은 이것이 선전 활동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예상했죠. 이것이 축하 행사로 위장한 강제 재교육일 것이라고요. 한스 융커는 이것이 분명 심리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그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왜 이미 포로가 된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자원을 낭비할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은 춥고 맑았으며 수용소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포로들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선택할 수 있었죠. 아무도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고 누가 가고 누가 안 갔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저 대강당 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어요. 프리드리히는 개신교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역시 포로였던 독일 군목이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죠. 경비병들은 존경심을 담아 밖에 서 있었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편지를 썼고 몇몇은 카드놀이를 했으며 다른 이들은 도서관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식사 준비를 알리는 동료가 왔습니다. 프리드리히와 한스는 오토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포로들도 사방에서 걸어왔죠. 식당의 배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덮여 있었어요. 진짜 식탁보를 깔았다는 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자리에 진짜 접시가 놓여 있다는 뜻이었다. 금속 쟁반이 아니었다. 진짠 식기가. 각 접시 옆에는 천 냅킨이 접혀 있었다. 작은 이름표도 있었다. 각자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려주는. 메뉴는 벽에 붙어 있었고 프리드리히는 2번 읽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큼직하게 구워진 칠면조, 속을 채운 크랜베리 소스, 육즙 그레이비가 얹어진 메시트 포테이토, 구운 당근, 브리셀 스프라우트, 진짜 버터를 곁들인 신선한 빵. 디저트는 애플파이와 아이스크림, 거기에 진짜 커피까지 마실 수 있었다. 각 테이블 중앙에는 작은 사탕 그릇이 놓여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자리에 앉았다. 한 웨이터가 그의 앞에 가득 담긴 음식 접시를 놓았다. 칠면조는 두껍게 썰려 있었고 메시트 포테이토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다. 빵은 아직 따뜻했다. 그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두 손은 접시 양옆의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1942년 아프리카 군단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렸다. 그의 병사들은 빵 반쪽과 함께 운이 좋으면 통조림 고기를 좀 얻었다. 커피는 없었다. 탄 곡물로 만든 가짜 커피뿐이었다. 설탕도 버터도 없었다. 장교와 일반 병사들은 똑같이 먹었다. 구별해서 대접할 만큼 충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승전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들의 굶주린 얼굴을 기억했다. 그를 믿음직스럽게 바라보던 그는 아내의 편지를 떠올렸다. 베를린 민간인들의 크리스마스 배급량은 일주일 내내 빵 500g, 버터 100g, 고기도 설탕도 없었다. 커피도 없었고 그의 아내는 편지에 썼다. 그들의 딸은 항상 굶주려 있었다고. 항상.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에 앉아 진수성찬을 보고 있었다.
550명의 전쟁 포로들이 모두 이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계산해 보려고 했다. 이 식사를 550명의 전쟁 포로에 곱하고 다시 추정치인 캐나다 전역의 독일군 전쟁 포로 3만 5천 명에 곱해보세요. 이 자원들, 이렇게 아낌없이 쓰는 음식들, 그의 동포들은 이것이 부족해 죽어가는데 말이죠. 프리드리히는 칼을 들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강철로 된 칼이었죠. 그는 독일이 전쟁에 필요한 금속을 얻기 위해 교회종을 녹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경비병들은 전쟁 포로들에게 강철 칼을 주어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게 하다니 그는 조심스럽게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는 들 수 없을 것 같았죠. 모리슨 상병은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쪽을 돌아보았고 프리드리히가 접시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을 알아챘죠. 모리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음식이 프리드리히의 입맛에 맞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들어 서스케처원에서 온 이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일 귀족들보다도 더 많은 땅을 가진 농부의 아들이었죠. 그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음식이 아주 좋다고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오늘 불을 피울 도구도, 버터도, 커피도 없을 것이라고요. 운이 좋다면 빵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그는 전쟁포로 신분으로 여기 앉아 이런 식사를 하고 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리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군 계급에 맞춰 전쟁포로를 대우해야 하고 게다가 크리스마스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었죠. 당연하다는 그 말, 이런 무심한 추정. 적에게도 잘해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프리드리히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에는 커튼과 라디에이터가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죠. 저녁 식사 후 포로들은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열었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몰래 들여왔는지 모를 하모니카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뭐든지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공용 라운지에 모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죠. 모두가 어릴 때부터 알던 오래된 독일 캐럴을요. 한스는 창가에 서서 밖의 경비병을 바라봤어요. 모리스는 추운 온타리오의 밤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포로들이 노래하는 동안 모리스는 조용하고 정중하게 서 있었어요. 그는 그들을 비웃지 않았어요. 방해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추위 속에 서 있었어요. 적국의 포로들이 난방이 되는 건물 안에서 노래하는 동안 말이죠. 한스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몇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적들이 독일 문화에 보인 존중이, 독일 제국이 어떤 정복 민족에게 보여준 것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요. 적들은 그들의 전통을 존중했지만 독일은 책을 불태우고 문화를 파괴했었죠. 모든 것이 뒤바뀌었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오토는 10월부터 지연되던 소포를 받았어요. 국제적 십자회에서 보낸 것이었죠. 안에는 진짜 담배 5갑, 초콜릿 2조각, 커피 1캔, 양모 스카프 하나, 그리고 작은 책 1권이 들어있었어요. 이 소포는 민간인이 기부한 것이었죠. 적국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 독일 포로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는 소포의 라벨을 읽었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서스케처원주 리자이나 여성, 자선단체 기부. 리자이나는 모리슨의 고향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잠수함에 격침되어 죽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죠. 아마 모리슨 본인도 잠수함 공격으로 친구를 잃었을 텐데 그의 고향 여성들이 잠수함 함장에게 선물을 보낸 거였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프리드리히, 한스와 오토는 프리드리히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가장하는 단계를 넘어섰죠. 오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어요. 고의적인 것이라고요. 한스는 반박하려 했어요. 캐나다가 독특한 곳일지도 모르고 외딴 보호구역일지도 모른다고요. 다른 연합국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프리드리히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그는 한스에게 직접 물었어요. 6개월 동안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거나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떤 징후라도 보았냐고요.
아니면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어떤 흔적이라도 보았냐고요. 한스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아니요라고 답했죠. 프리드리히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진실을 말했어요. 그들은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 것이라고요. 그들은 단지 몰랐을 뿐이라고요. 속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요. 오토는 자신이 침몰시킨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공격했던 호송대의 사람들이, 즉 적들이 마지막 자원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자신들이 가진 것의 아주 작은 일부를요. 독일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상처를 주지 못했다고 했죠. 한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끔찍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적들의 자원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걸까요?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모든 것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제국에 대한 그들의 믿음, 전쟁에 대한 믿음, 싸움의 이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해온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요. 프리드리히는 저녁 식사 후 포로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된 남은 음식들을 보았어요. 여기서 버려지는 것만으로도 그가 아프리카에서 지휘하던 모든 참모들을 이틀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생각했죠. 나는 병사들을 죽음으로 이끄는데 일조했다고. 완전히 기반한 전쟁에서 말이죠. 우리가 마주한 적들에 대한 거짓말, 말의 전쟁 속에서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었다. 1944년 1월, 뼈를 내는 듯한 추위와 두꺼운 눈을 가져왔어요. 난방이 되는 병영에서 프리드리히 폰 베버는 병영 도서관에 있는 캐나다 역사와 경제에 관한 모든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캐나다 인구가 겨우 115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나라는 1943년까지 생산량이 독일보다도 많았어요. 그들은 1939년부터 1944년 사이에 군함 398척을 건조했고요. 여성이 산업 노동력의 30%를 차지했으며 군에 입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자였죠. 강제로 징집된 것이 아니라요. 프리드리히는 노트북에 계산을 했어요. 독일은 총력전 동원 체제를 시행하며 모든 사람이 체제에 편입되었고 모든 자원이 통제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에 의해 능가당하고 있었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모든 것은 단순한 수학에 의해 부정되었어요. 2월은 새로운 목표를 가져왔어요. 프리드리히는 젊은 장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많은 이들이 전쟁 전에 학업을 마치지 못했거든요. 그는 자신이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보다 가르치는데 더 능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는 항상 그래왔는지도 모르죠. 3월, 아내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베를린은 또다시 폭격당했고요. 그의 딸은 안전을 위해 시골로 대피했대요. 식량 사정은 매우 나빴고요. 그는 난방이 되는 방에서 전등이 켜진 채로 이 편지를 읽고 있었죠. 그를 덮쳐온 수치심은 전쟁 포로로서의 수치심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담했던 일에 대한 수치심이었죠. 그가 초래하는데 일조한 일에 대한 수치심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어요. 검열관이 모든 단어를 읽을 테니까요. 그는 전쟁이 자신을 위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썼죠. 이미 충분히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요. 그가 쓸 수 없었던 것은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진실이었으니 우리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죠. 늘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 말이에요. 한스 융커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이 변화에 저항했습니다. 1월 내내 2월과 3월에도 그는 나치 대의의 회의적인 포로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는 이념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의 자원에 대한 정보가 틀렸더라도 그들은 원칙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물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심지어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4월, 신문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준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신문들은 이미 10여 개월이나 지나서야 9월에 도착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버로드 작전을 묘사했습니다.
첫날에만 15만 6천 명의 병력이 상륙했고 5천 척의 배와 1만 1천 대의 비행기가 동원되었다고요. 한스가 배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런 규모의 병참은 불가능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라는 이렇게 대규모 작전을 조직할 수 없었죠. 5월, 프랑스에서 새로운 포로가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 후 전투에서 포로가 된 자였는데 그가 전한 소식은 충성파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변화된 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연합군이 강제 수용소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초기 보고서들은 그 안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세부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선전일 리 없었습니다. 충성파들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여겼지만 하지만 새로운 포로들이 도착할 때마다 보고서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세부 사항들이 일치했으며 숫자도 일치했습니다. 장소들도 병사들이 직접 본 실제 장소들이었습니다. 6월, 한스는 도서관에 앉아 자신이 한때 가르쳤던 철학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칸트의 도덕 법칙에 대한 저술을 다시 읽었죠.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적에 대해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지난 1년 동안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들은 다른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해야 했을까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답이 모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7월, 히틀러 암살 미수 소식이 전해졌고 당국의 반응은 대규모 체포와 처형이었습니다. 장교 계층에 대한 편집증적인 공격이었죠. 한스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기 군대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정부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신뢰는 정직과 힘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권리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음을 아는 자들의 공포였습니다. 8월, 그는 독일어로 철학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집으로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저 지금 이해한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 글로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관찰 가능한 현실에서 벗어난 이념의 위험에 대하여였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글을 썼고 글쓰기는 그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자 한스는 프리드리히가 도서관에 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죠. 한스는 자신이 모든 일에 대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념 전쟁. 그가 학생들에게 심어준 확신. 자신이 도왔던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틀을 만드는데 말이죠. 프리드리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틀렸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한스는 포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말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이죠. 비록 자기 자신에게만이라도요. 그것 자체가 행동이며 시작이라고요. 오토 크레치머는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가 가장 어렸기 때문이었죠. 1월, 그는 간수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슨이 야간 근무를 할 때 그를 가르쳤는데 그때가 비교적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2월이 되자 오토는 자원에서 수용소 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번역가가 되었죠. 독일어와 영어 텍스트를 다루면서요. 여러 언어로 된 글들을 읽으면서 그는 선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생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틀을 짜는지 말이죠. 이제 그는 옛 독일 신문에서도 똑같은 수법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보게 된 거죠. 3월, 그는 수용소 도서관에서 해전을 연구했습니다. 연합군의 호위 항모와 신형 소나 시스템, 그리고 확장된 공중 순찰에 대한 자료들을 읽었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잠수함 전쟁은 이미 1943년에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의 성공은 연합군이 방어를 강화하기 전 짧은 전술적 기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죽음은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과 연합군 상선 선원들의 죽음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략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4월부터 6월까지 그는 젊은 장교들에게 공학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디젤 기계와 항해 전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쳤죠. 그가 지난 몇 년간 했던 어떤 일보다도 이것이 그를 더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7월, 그는 모리슨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스케처원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모리슨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땅을 개간하고 정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꺼이 경작하려는 정착민들에게 땅을 무료로 주었죠. 이웃의 헛간이 불타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돕고 새로운 헛간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웃들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죠. 지역학교는 모리슨이 18살이 될 때까지 무료로 교육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죠. 그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강요한 것이 아니었죠. 오토는 깨달았습니다. 모리슨의 인생 이야기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독일 정부 하에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유로운 토지, 정부 통제 없는 공동체 협력, 무상 공교육, 자발적인 병역, 이것들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수함을 격퇴할 산업 능력을 구축했죠. 이러한 가치들이 그가 매일 보는 풍요를 만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소의 분열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강경 신봉자들은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현실을 직시하길 거부하는 SS 장교들이었죠. 간수들이 방심한 틈을 타 나치식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반대를 가리켰음에도 여전히 최후의 승리를 믿었죠. 회의론자들은 이 제25%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더 깊은 문제들은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보호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이들은 60%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거짓 위에 세워진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일이 빨리 패배하여 고통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원칙 위에 재건된 독일은요. 프리드리히, 한스와 오토는 변화를 받아들인 이들 집단의 비공식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설교하지 않았고 강경 신봉자들과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을 보여줄 뿐이었죠.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방식 말이죠. 10월, 한 SS 장교가 식당에서 프리드리히와 대치했습니다. 그 장교는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포로 생활에 너무 안주하여 총통에 대한 맹세를 더럽혔다고요. 프리드리히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독일을 향한 맹세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죠. 그건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SS 장교는 그를 패배주의자이자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말했습니다. 반역은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직면한 적에 대해 속이는 것이라고요. 그들을 승산 없는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렇게 했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상황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기 전에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열은 명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이데올로기를 굳게 붙들고 있었죠. 텔러 추면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폰 바이제, 융커, 그리고 크레치머와 같은 고위 장교들은 전쟁이 이미 실패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패전국 독일로 돌아갈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재건에 매우 가치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잔혹한 진실을 직시하고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밤, 모리스는 프리드리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 왔을 때와는 달라 보입니다. 프리드리히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모리스는 그가 더 이상 논쟁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텔러 충현은 모든 포로를 강당으로 소집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명확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송환될 것이며 송환 처리 작업은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포로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광신도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며 이것이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최종 승리가 여전히 올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마비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륙이 멈춘 안도감이, 무조건 항복이 독일에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화한 이들의 감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고통이 끝날이라는 안도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함께였죠. 직접 파멸을 목격한 공포에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 그는 그 침대에 앉았지. 전쟁 중에 잤던 어떤 침대보다도 편안한 그 침대의 말이야. 그는 전쟁의 마지막 몇 년을 생각했어. 그가 어떻게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냈는지, 반면 그의 동포들은 고통받고 있었는지 말이야. 이것이 거짓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나았을까? 아니면 더 나빴을까? 그는 1943년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떠올렸어. 그의 이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말이야. 그가 라이터와 버터를 보고 굶주리는 가족을 떠올렸을 때 말이야. 그에게는 진실을 소화할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그의 국민에게는 단 하루뿐이었지. 그들이 그가 아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할까? 5월부터 8월까지 적십자는 송환 작업을 조직했어. 포로들은 가져갈 수 있었어. 캐나다에서 지급한 의류, 개인 편지, 승인된 서적, 작은 개인 물품들을 말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 캐나다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말이야. 그들은 포로들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에 대한 증거로 전후 독일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 7월, 강제수용소 해방 사진이 도착했어. 완전한 문서 기록, 선명한 이미지들이 말이야. 포로들의 논쟁은 격렬해졌고 때로는 폭력으로까지 번졌어. 죽어도 믿지 않는 신봉자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위조된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선전이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많은 개종자들은 사진을 보며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지. 한스는 베르겐, 벨젠의 이미지를 보고 구토했어. 이것들은 그가 한때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념의 논리적 결론이었어. 이것이 거짓말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의 종착점이었던 거지. 오토는 도서관에서 프리드리히를 찾았어. 그는 그들이 알고 있었냐고 물었지. 그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을 알고 있었냐고 말이야. 프리드리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그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무시했어. 그들은 편안한 거짓말을 받아들였지. 그것은 무고한 것이 아니야. 8월은 마지막 몇 주였어. 포로들은 막바지 작별 행사를 열었어요. 콘서트도 열고 스포츠 경기까지 마지막 종교 의식까지 치러졌죠. 모리스는 마지막 근무를 서는 동안 프리드리히를 찾아갑니다. 그는 장군에게 행운을 빌어주죠. 상황이 그가 걱정한 만큼 나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프리드리히는 모리슨에게 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모리슨이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지, 잔인하게 굴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으며 항상 전문가다웠는지 말이죠. 대체 왜요? 모리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포로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걷어차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캐나다가 싸운 이유가 아니었죠. 프리드리히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냐고요? 모리슨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두가 집에 돌아가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이요. 당신들 쪽이든 우리 쪽이든 말이죠. 그저 모두가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뿐이라고요. 프리드리히는 깨닫습니다. 이 젊은 농부가 한마디로 3년간의 나치 이념으로는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표현했다는 사실을요. 그는 모리슨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싸웠던 어떤 대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대의였소. 마지막 밤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한스, 그리고 오토는 프리드리히의 방에서 늦게까지 머뭅니다.
한스는 국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캐나다에서 본 것을 말해야 할지 묻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오토가 묻자. 프리드리히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말하죠. 누가 그들이 이런 것을 봤다는 것을 용서해 줄까요? 독일인들이 고통받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이죠. 한스는 침묵해야 할지 묻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아니라고 답하죠. 하지만 언제 입을 열지는 그들이 선택해야 한다고요. 독일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고 우선 사람들은 생존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재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진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토는 진실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위해 싸웠다고요. 그들의 적들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올로기가 재앙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모리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본래 되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다고요. 간단히 말해서 품격 있는 모습 말이죠. 1945년 9월 헬리팩스행 열차는 2년 전 그들의 여정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캐나다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풍요롭고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 풍경을 곧 보게 될 광경과 비교했습니다. 유럽 행배는 개조된 병력 수송선이었습니다. 캠프 수준보다는 설비가 적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프루멘은 침묵하며 독일에 가까워진다는 것, 즉 그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배에 탄 젊은 캐나다 경비병들을 바라봤습니다. 19살, 20살, 그들이 훈련을 마치자마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전투를 겪어본 적이 없었죠. 그들은 농장과 대학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 것입니다. 같은 또래의 독일 소년들은 이미 죽거나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는 파괴되었고 또 다른 세대는 구원받았습니다. 늦게 실패하는 것보다 일찍 실패함으로써 무엇이 구해졌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거짓을 위해 죽었을 독일 소년들이 그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월 15일 함부르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폐허. 완벽한 폐허. 도시의 60%가 파괴되었습니다. 잔해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빈민들은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말이죠. 절망. 프리드리히는 이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목격하니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였죠. 영국인들은 처리센터를 관리하며 각 포로를 기록하고 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각자는 50제국 마르크를 받았는데 이는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전역 서류, 여행 허가증, 그리고 압수된 독일 보급품에서 나온 민간인 의류가 주어졌습니다. 옷의 품질은 매우 나빴고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한스는 캐나다에서 지급받은 셔츠를 벗고 독일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천은 거칠고 재봉은 엉성했으며 금방이라도 해질 것 같았죠. 그는 마지막으로 캐나다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튼튼하고 따뜻하며 잘 만들어진 옷이었죠. 이 대비는 어떤 강의보다도 더 교육적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가족을 찾아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70%는 거주 불능 상태였고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살고 있었죠. 모두가 굶주리고 절망했으며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이 다른 두 가족과 함께 비좁은 아파트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말랐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 그는 캐나다에서 살이 쪘는데 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통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감옥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는 그들이 살아남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새 옷과 건강한 모습을 보았고 잘 먹은 듯한 그를 보았습니다. 혼란과 원망이 그녀의 눈을 채웠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지냈던 거죠.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한스는 미넨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은 파괴되어 있었죠. 그의 집은 폭격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누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의 학업 경력은 끝났습니다. 대학은 없었으니까요.
학생도 없었고요. 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적들이 그를 학대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제네바 협약을 지켰다고 말했죠. 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포로 시절이 민간인 시절보다 훨씬 더 잘 먹었는걸요. 오토는 함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잠수함 기지는 파괴되어 있었죠. 모든 해군 기반 시설도 사라졌고요. 그는 이탈리아 전투에서 살아남은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의 형은 영국 점령군을 위해 자네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오토가 3년 동안 떠나 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계속 싸웠다고요. 모든 것을 잃으면서요. 오토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뭐가 미안하냐고 말했죠. 너는 포로였잖아. 싸울 수 없었어. 살아남았잖아. 오토는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형이 그걸 알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그는 그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포로 수용소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적과의 내통으로 여겨질 테고 부당한 특권을 배신하는 것이며 나약함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을 혼자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변화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됐죠. 어쩌면 영원히 안 될지도 몰랐습니다. 1945년 10월 프리드리히는 폐허가 된 베를린에 서서 잔해 속에서 땅을 파는 독일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30번 캠프의 따뜻한 막사와 푸짐한 식사와 편안한 침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전쟁이 독일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생각했죠. 독일이 처음부터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것 말이에요. 적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솔직함이죠. 품위 있고 소박한 인간성 말이죠. 그것은 어떤 건물보다도 재건하기 더 어려울 겁니다. 전쟁 후 세월은 세 사람에게 모두 힘들었죠. 프레드리히 폰 베버, 서독의 영국 점령지에 정착했죠. 그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찾았어요. 한스와 오토에게 보낸 편지에서만은 외회였지만요. 그는 캐나다에서의 시간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948년 그의 아내는 수년간의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프레드리히는 자신만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을 탓했어요. 반면 그녀는 서서히 쇠약해졌는데도 말이죠. 그는 묵묵히 민주적 재건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당에도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죠. 1949년 그는 캐나다 포로 수용소 생활에 대한 회고록을 썼죠. 그는 그것을 적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지만 원고를 숨겼습니다. 재판 전 나치 사상이 여전히 만연하던 시기에 출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한스 융크는 미넨에서 재건 사업에 종사했죠. 1947년에는 그는 다시 재건된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비판적 사고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죠. 그는 제3제국이나 전쟁에 대해 한 번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교육 방식은 그가 한때 믿었던 이념에 대한 반응이었죠. 학생들은 그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칫한다는 것을 눈치챘죠. 마치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는 듯이요. 이것은 그가 캐나다에서 변화를 겪을 때 생긴 습관이었죠. 1949년 그는 남편이 전쟁 중에 전사한 과부와 결혼했죠. 그는 그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도왔고 이념적 광기의 시대에 그가 스스로 거부했던 가정을 이루었죠. 오토 크레치머, 함부르크 부두에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1946년 그는 해양공학 교수직으로 초청받았죠. 그는 캐나다 수용소,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과 연합군 해군 기술에 대한 관찰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장했죠. 독일이 미국의 마셜 플랜 원조를 받아들일 것을요. 그는 생각했죠. 그들은 적대하는 대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요. 일부 동료들은 그를 연합군 동조자라고 불렀어요. 그는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948년 그는 실용교육에 중점을 둔 기술 학교 설립을 도왔어요. 어떤 이념도 없는 기술 학교였죠. 1950년대는 냉전으로 인한 독일 분단을 가져왔어요. 프리드리히와 한스는 모두 서독에 살았죠. 결국 동독에 남게 된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들은 연합군의 인간성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가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서방 국가 출신이었음을 깨달았죠. 소련에 의해 포로가 된 독일인들은 매우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들의 인식은 특정적이었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가치는 중요했죠. 1955년 서독은 다시 주권 국가가 되었고 퇴역 군인들은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프리드리히는 전직 군인들이 쓴 책 몇 권을 읽었죠. 그 어떤 책도 포로 생활 중 잘 대우받았다는 언급은 없었어요. 모두 고통과 고난을 강조했죠. 그는 왜 국가 서사가 치유를 위해 희생자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했어요. 그의 진실은 그 서사와 맞지 않았죠. 오토는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하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그의 형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죠. 독일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틀렸다는 것을 듣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1963년 캐나다 정부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전 포로들이 관광객으로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프리드리히, 한스, 그리고 오토 모두 신청했어요. 세 사람은 모두 캠프 30으로 돌아갔죠. 그때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지만 건물은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텅 빈 막사를 걸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옛 방과 식당, 도서관을 보았죠. 테일러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는 68세였고 이미 은퇴한 상태였죠.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수용소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의 사진들이었죠. 테일러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캐나다는 증명하려 애썼다고요. 전쟁 중에도 문명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요. 포로를 품위 있게 대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상기시키는 일이라고요.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답합니다. 테일러의 성공은 자신의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이죠. 프리드리히가 30번 수용소에서 배운 것은 어떤 전투보다도 그를 더 깊이 변화시켰다고요. 전쟁이 독일군을 패배시켰지만 이곳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꺾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서스케처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모리슨. 3명의 장군이 그를 보기 위해 리자이나로 날아갑니다. 모리슨은 이 제44살이었죠. 그는 왜 그들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경비병일 뿐이라고 말했죠. 프리드리히는 설명합니다. 모리슨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요. 책임감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말이죠. 잔혹함 없이도 말이에요. 그는 그들에게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비를 허용하는 힘을요. 3년 동안 모리슨은 적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모리슨은 말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했을 뿐이라고요. 그것은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았죠. 한스는 그런 단순함과 도덕적 명료함이야말로 자신들이 잃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잔혹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죠. 모리슨은 소박한 선함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었습니다. 1970년대는 출판 붐을 맞이합니다. 1971년 프리드리히는 79세의 나이로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적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독일에서 작은 베스트셀러가 되죠. 어떤 이들은 그가 연합군 선전을 퍼뜨린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도시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구타당하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으며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가 받은 대우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포로들을 대했던 방식보다 더 좋았고 이것이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치심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잔인함을 요구하는 명분을 위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잔인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스는 철학서적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은 이데올로기의 한계에 대하여였습니다. 이 책은 그가 1975년에 사망한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형년 76세였습니다. 그는 이 책을 모리슨 하사에게 헌정했습니다. 그가 한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지혜는 흔히 단순함 속에 있다는 것을요. 복잡함 속이 아니라요. 1978년 오토는 캐나다 방송국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전쟁 포로 캠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위해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47척의 배를 침몰시켰고 아마도 약 1200명을 죽였을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거짓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들의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의 가족들로부터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잔인함과 그들의 자비로움 사이의 엄청난 대조는 그가 매일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숙제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캐나다 학교들은 전쟁 포로 캠프의 역사를 교육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30번 캠프는 교육센터가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회고록은 일부 독일 학교에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1985년 오토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학, 윤리, 그리고 전사의 교훈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도덕성이 없는 명확한 기술 전문 지식은 쉽게 악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경고로 삼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1989년에 사망했습니다. 형년 97세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적에 대해 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말해줘였습니다. 그는 적들에게서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비록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그의 명예를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스는 1975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이전 학생들이 기념일에 열어보도록요. 1990년의 편지 한 통은 그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설명했습니다. 항상 멈춰야 했다. 그는 만년에야 깨달았다. 확실성이라는 것은 종종 거짓말의 가면이라는 것을 그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의심하며 질문하는 사람을 보기를 바랐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오토는 1997년까지 살았다. 형년 92세였다. 그는 자신의 자료들을 함부르크 대학에 기증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포로들의 상세한 생활 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1996년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후회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전쟁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매일 이러한 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는 말이다. 수치심과 진실을 가지고 사는 것이 편안함과 거짓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모리스는 2002년 리자이나에서 사망했다. 형년 83세였다. 그의 부고에는 언급되어 있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복무하며 독일군 포로들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족들은 알아차렸다. 몇몇 독일 참전 용사들이 그와 수십 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것이 왜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모리스는 그저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친구가 될 때라고 말했다. 21세기 초 연구에 따르면 전쟁 중 3만 4천 명 이상의 독일군 포로들이 캐나다에 억류되어 있었다고 한다. 1% 미만이 탈출을 시도했고 일부 미국 수용소에서는 이 비율이 15%에 달했다고 한다. 1946년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포로의 67%가 대우가 공정하거나 좋았다고 보고했다. 전후 여러 포로들이 캐나다로 재임인 왔다. 그중 28명이 캠프 30 출신이었다. 3명은 나중에 캐나다의 대학 교수가 되기도 했다. 1983년 모리슨의 농장에서는 전직 포로 6명의 모임이 열렸다. 다른 수용소들과의 대비는 매우 극명했다. 독일군 포로의 35%는 소련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연합군 포로의 27%는 일본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소련군 포로의 57%는 독일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캐나다의 방식은 보여준다. 전면전 중에도 인도적인 대우는 가능했죠. 하지만 많은 교훈이 아직 학습되지 않았고 현대의 분쟁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관찰 가능한 현실 위에 군림하고 적들은 여전히 비인간화되며 병사들은 여전히 속고 있죠. 적의 실상에 대해서요. 프리드리히의 말은 여전히 핵심을 꿰뚫어요. 우리를 존엄하게 대우했던 적에게 우리는 이런 모순에 패배했죠. 어떤 전투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박살냈어요.
잔혹함은 영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선함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대요. 오늘날 30호 캠프는 역사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모리슨의 말이 새겨진 명판을 읽어요. 궁지에 몰린 자를 공격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아니었지. 한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만약 그들이 전쟁 중에 그렇게 적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평화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